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각각 귀성 인사를 하며 총선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 대담에 대해 국민의힘을 솔직한 생각과 진정성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 미래가 오늘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도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윤 대통령이 특별 대담에서 밝힌 명품백 수수 논란 해명에 대한 공방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연합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40총선을 2달가량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아무래도 선거 이야기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울역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손으로 직접 쓴 메시지 홍보물을 전달하고 카메라를 켜는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플랫폼으로 내려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한 위원장은 연휴 기간 고생할 분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우리 동료 시민들의 안전과 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제복 공무원들이 애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과 군인들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격려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바로 세움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플랫폼을 떠나는 KTX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도 배진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역을 찾아 귀성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총선을 앞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어느 곳을 향할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특별 대담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에 여당은 진솔한 생각을 밝혔다는 평가를 했지만 야당은 빈 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천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담을 통해 도어 스태핑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저출생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온도차가 있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쉽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등 솔직함이 돋보였다고 말했고 권성동 의원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난 빈껍데기 대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민 분노만 키웠다며 윤 대통령의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는데 새로운 미래는 공영방송이 홍보 대행사가 된 비극을 보았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도 미진한 연극 한 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방송 천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을 향해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15일 국민의 미래 창당 행사를 갖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을 향해 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마지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대연합 논의를 위해 민주당을 포함한 세계 민주진보정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에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민주연합 활동의 3대 축으로 민생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 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박 단장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야권 연합을 위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는 15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여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 방위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총선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받은 김태호 의원은 당의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수수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앞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에 이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상이 지난해 11월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번 대담에서는 앵커가 이 파우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주목됐었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매정하게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며 김 여사를 옹호를 했습니다. 즉시 그 가방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대통령이 밝히지도 않았고요. 한편 몰카 공작이라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도 되풀이했는데요.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김 여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는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 대담 내용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밝힌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직접 이 소개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품백을 다른 단어로 물어본 것에 대한 이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제 명품백, 뭐 디올백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대신에 앵커가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 뭐 이렇게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기자회견의 형식이 아니라 1대1 대담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핵심 이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아쉬웠다는 보도와 또 분석들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랬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내용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여당은 그 어느 정도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면서 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KBS의 대담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견해와 입장 등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국민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호 의원도 마치 대통령실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대답을 지켜봤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을 좀 졸이고 보기 시작했지만 볼수록 흥미롭게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명품백 관련한 답변에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느꼈던 심정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의 본보기로 점령한 KBS를 통해서 녹화 후에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밝혔고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했다며 오히려 분노만 키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제3지대 주요 세력들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3지대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 회의를 열고 중텐트에서 이제 빅텐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또 원칙과 상식 등 이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죠. 제3지대 주요 세력들이 총선을 63일 앞둔 어제 제3지대 재정당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합당을 전제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에 기자들에게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이 설 연휴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 논의를 진행을 해서 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원탁회의에는 김영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들은 이처럼 중텐트에서 빅텐트로 가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 심사를 하게 될 통합공관위는 어제 원칙과 상식에 제안한 대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 각각 2명, 새로운 선택과 원칙과 상식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비례 순번과 당명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가 있습니까? 네, 일단 당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입장차가 상당한데요.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이원욱, 조응천 의원도 그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공동 창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당명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죠. 그러면서 창당 멤버에서 빠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한편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공관위가 이 예비 후보자 심사를 맡고 또 국민 패널이 컷오프 대상을 심사를 하고요.
당원 투표로 이 순위를 선정하는 방안, 이런 방안 등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설 연휴 기간 내내 추가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레부터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을 지역 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계동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비를 활용해 당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전해왔는데 올해는 전액 연탄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봉사단체에 연탄 7만 1,000장 기증서를 전달하며 앞으로 매년 연탄 7만 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그동안 당원 자격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성만 의원 복당과 관련해 보류 결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한 김상욱 현 시흥발전연구원장이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의 선거 공작을 폭로한 이후 박근혜 정권의 탄압 대상이 돼서 핍박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민주당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시흥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새로운 미래에서 거대 양당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엇갈린 평가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대담을 두고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유의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과 시어자도 안 꺼내더라고.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대담인 것 같은데요. 그 명분 빼고 쏙 빼버리고 몰카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매정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짓고 아쉽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기가 어려웠죠. 저는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우려에 대통령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쉽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는 등 윤 대통령의 뚜렷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여권의 내부 반응 또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백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곱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가장 좀 민감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어떤 질문이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솔직한 어떤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외를 크게 맞은 거죠. 국정 신년 대담에서 자기 배우자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것을 시간을 그렇게 하려 했다.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대담이 이번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역 대 용산역입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여야 정치인들이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을 배웅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역을 찾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 시민과 함께 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손글씨가 새겨진 편지를 직접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설이 지나게 되면 정말 총선 전국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보물로 만들어진 편지엔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홍보물 뒷면인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한동훈 비대위가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요, 오늘 낮 점심쯤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플랫폼에서 떠나는 열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야의 대표가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이유 따로 있습니다. 먼저 서울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을 관통하는 경부선 열차가 다니는 곳이죠. 용산역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그리고 여수 등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 정당들은 오늘 어느 곳에 찾았을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서역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영호남을 모두 관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민심을 두루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고 통합 논의에 돌입한 이들 세 개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은 내일 용산역에서 합동으로 귀성 인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뭐 기왕에 이렇게 통합 공간이 다 하겠다고 했다. 네. 그러면 내일 우리 네 세력이 각자 알록달록한 옷을 다 입고 자기네 색깔이 있으니까 이제 오렌지 뭐 프러시아 있죠. 예. 같이 가서 귀성 인사를 하자. 내일 아침 8시 반에 용산역에서 이낙연, 이준석, 조응천, 이원욱, 금태섭, 양양자 뭐 다 합쳐가지고 총선을 2개월여 남겨두고 총선 여론의 바로미터가 될 설 밥상머리 민심. 과연 여야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에서 명품백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뭐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품백에 대한 뭐 명칭도 기자들 사이에 뭐 고급 가방, 뭐 파우치 여러 가지 또 좀 뭐 원래 정확한 거는 명품 파우치 백이죠. 정확한 게. 파우치. 알겠습니다. 예. 명품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 때문에 생긴 이름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녹화 대담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전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방송 전부터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였는데 방송 후에 뭐 상당히 갈리는 그런 뭐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가 상당히 됐다. 대통령의 차분한 본인의 의견,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쉽다. 뭐 이런 평가였는데 국민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했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도 대통령의 특별 대담 관심 있게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번 대담이 이제 불과 이제 2달 후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이 어떻게 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듯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공작. 네. 뭐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뭐 시계에다가 그 몰래카메라를 달아서 가서 이제 일종의 함정 뭐 물품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명품 파우치백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그러면 함정을 설치해 놓은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함정에 빠진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국민 정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상 윤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요구는 적어도 명품 파우치백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그 명품 파우치백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어디에 있고, 뭐 돌려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쓸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선 사과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갈리긴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있고요. 자, 이렇다면 이게 이제 총선 결과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건데 이 하나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찍을 사람이 민주당 찍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국민의힘의 그 총선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도 명확한데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방송 대담이 이제 국민의힘 그 총선에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거는 뭐 분명한데 네. 얼마나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네.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매정하게 이제 김 여사가 끊지 못한 게 이제 문제였다, 아쉽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예, 대통령이 아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네. 그 대담을 보는 시청자들하고 유권자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좀 무덤덤하게 봤는데요. 네. 뭐 그러려니. 그런데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사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평가들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동아일보에서 많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설 네. 제목으로. 서울신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의 일을 갖고 좀 해라. 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런 취지고요. 조선일보는 내용과 형식이 미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미흡한데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중앙일보도 이제 미흡했다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거 뭐 무슨 정치 공작이라고 왜 강변만 안 하냐. 너무 억지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네. 한국일보는 진정성은 좀 있었지만 내용과 형식이 다 아쉬웠다. 이렇게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 이 사설 제목 다는 분들도 아쉽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쉽다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논설위원들이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은 사과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양쪽 정당의 어떤 고정 지지층은 이미 결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쟁점을 갖고 중도층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봐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추가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로서는 이 자체로 뭐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 의원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황스럽고 뭐 곤욕스럽더라도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진솔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저런 대담 형식이 아니고 기자회견이었다면 성 의원님이 만약에 현장에 참석하셨다면은 어떤 질문을 가장 좀 하고 싶으셨을까요? 뭐 저 일단 표현부터 명품백 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또 이거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요. 어제 또 빠진 질문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사퇴하라고 하셨다는데 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죠.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대담을 하면 원래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뭐 저거 짜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전 이 대담한 것 때문에 KBS가 오히려 어떤 그 공정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정권으로부터의 어떤 뭐 거리 이런 걸 네. 두는데 좀 실패하고 좀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최 의원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명품백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라고. 근데 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기념관 같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관계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자 그러면 그걸 왜 안 돌려주고 지금 있느냐? 뭐 그 사람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뭐 주소지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건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네. 왜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삼선의 조혜진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한 축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이제 김해, 갑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한쪽은 3선, 또 한쪽은 재선에 성공한 여당으로서는 이제 험지가 이제 될 텐데요. 여당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이제 조혜진 의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병수, 김태호 의원 포함해서 낙동강 벨트를 뭐 탈환할 수 있는 뭐 좋은 전략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좋은 전략이 되려면요. 네. 사실은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를 김해 갑 또 김해 을 이렇게 해서 한번 경쟁력 조사 같은 걸 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했어야 돼. 해서 아니면 조혜진 의원 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낙동강 벨트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좀 뽑아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그 해서 그 지금 이제 김해 갑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충분히 꺾을 수 있다 내지는 꺾을 정도가 된다. 네. 이 정도의 사람을 거기로 옮기라고 해야지. 과연 지금 그런 계산을 국민의힘이 하고서 조혜진 의원한테 지역구 이동을 지금 공고한 것인지 좀 불투명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산 없이 했다고 하면 조혜진 의원 보고 그냥 나가서 떨어져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무모한 그 전략을 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 지역구 옮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 지역구 이동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역구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빠진 바로 그 지역구에 또 어떤 인사가 후보자로 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 그것도 관전 포인트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요. 조혜진 의원을 그 지역에서 빼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 지역에 누구를 공천했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험지 출마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차라리 한석이라도 건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인데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지금 이제 거론한 이제 3명의 이제 그 의원에 이어서 또 4선의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5선의 조경태 의원도 험지 출마를 이제 요청받을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미 아마 이제 좀 뭐 그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 같고요. 김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서 야당의 이제 강한 울산 북구 또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이제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이제 지역구 사하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당사자들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당사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뭐 소문으로 먼저 나거나 언론에 뭐 이런 얘기가 먼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선 의원을 빼내도 아무나 내보내도 당선되는 지역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데 가서 좀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 하면 주문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일석이조가 되겠죠.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빈대는 또 뭐 좋은 지역구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신인을 공천해서 당선시키고 그러면 이제 둘 다 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들 중에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기현 전 대표나 조경태 의원은 반발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는 걸 갖고 기자들이 확인 요청을 하면 아니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 의원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쪽에 삼선 의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옛날 그 유승민 게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공천도 한번 못 받은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김해갑이나 을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김해갑하고 을에 그 공천 신청을 했던 그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서 갈고 닦았는데 우리는 뭐냐? 그 조혜진은 오면 안 된다 해서 이 벌써 그 내부에 이 조직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조혜진 의원이 거기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쪽 분들이 그렇게 순순히 조직을 다 넘겨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 전혀 모르잖아요. 또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도 아니고 0.5선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선거를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좀 이 공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또 지역 단체장을 경험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과거 같으면 이제 이런 사람을 듣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봐요. 뭐 이 사람 어디로 좀 보냈으면 어떨까 싶으면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기 전에 또 그 지역에서 미리 뛰고 있던 사람들한테 정지 작업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그거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요청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냐 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뻥뻥 지금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리꽂기식으로 윽박지르듯이 저 지역구 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성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경쟁력,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그 보시기에는 경쟁력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로 여론조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하면은 그게 요즘에는요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그 내가 전화 받았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대략 잡혀요. 기자들도 이제 그 사이트에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 쪽 국민의힘에서 이동하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뭐 돌린다 그런 흔적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 좀 막 이렇게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본선 치를 때 좀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쎄요 좀 걱정이 되네요. 뭐 제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이 경쟁력을 말할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면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론조사를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여론조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새 확장을 위해서 조국, 신영길, 송영길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수 정당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의 그 연합 범위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또 과연 이제 주도권은 또 어느 쪽에서 잡게 될지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주도권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얘기를 해가면서 맏형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은 그냥 민주당 앞에 쭉 일렬로 줄 서서 한 석씩 받아가는 이 비슷한 모양새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도권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건 민주당이 당연히 하는 거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어느 정당을 할 거냐는 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제 원내 1석씩 가진 그런 정당하고 녹색정의당에 일단 지금 저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추진 단장이니까 네.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제는 그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도 넣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죠.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아마 오늘 조국 전 장관 지금 징역 2년 나왔잖아요. 2심에서. 네. 그러면 아마 안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내 정당 뭐 하고 이제 녹색 정의당하고 원내 정당하고 이런 데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대략 한 20번 정도까지 된다고 보면 네. 비례대표가 네. 그러면 뭐 한 10명 10명씩 지난 4년 전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경우에도 앞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대단히 치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발기인 대회를 이제 최근에 그건 이제 정당은 아니고요.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발기인 대회를 2월 1일 날 했어요. 네. 이제 그건 언제든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그 총선에는 조국 전 장관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예측하건대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포함을 안 시킨다면 네. 독자 추진을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제3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제3지대 합류할 곳이 없죠. 누가 합류를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독자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오후에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어야 한다 하면서 저의 작은 힘도 조국 전 장관이요? 예. 네.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가지고 이제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4년 전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열린민주당이 우리가 진짜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이해찬 대표가 아니 저긴 우리 당하고 관계 없는 데다 이렇게 끊어냈어요. 네. 그분들이 그때 그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비례대표로 3석 의석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은 이번 이제 그 총선 공천에서 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에 이제 언급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뺄셈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종석 전 실장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쪽에 내부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께 더 가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심경을 또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친명계의 이제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문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공관위원장과 같은 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윤 정권 탄생의 책임론이 그 이번 공천 심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한 적절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왜 그 발언을 했는지 공천관리위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토론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혹시 이재명 대표가 따로 이명백 교수한테 뭐 이런 부탁을 해서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할 정도고요. 또 이명백 위원장한테 그게 누구를 지금 그 탈락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난 구체적으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잘 가려내서 뭐 탈락시키겠다. 이게 약간 좀 발언이 좀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공천을 좀 이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이 공천을 안 주게 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세력한테 윤석열 정권 만든 책임이 있으니까 친문 세력은 공천 못 주겠다 이제 이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안에 이른바 친문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 건지 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걸 수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방치하고 있는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한편 이제 이번에 제3지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는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통합공관위 구성 또 비례대표 선출 원칙에는 일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어떻게 이제 빅텐트로 갈 수 있는 그 통합 속도를 앞으로 이제 한층 좀 높여서 결국에 빅텐트로 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이런 그 제3지대 통합 논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은 언론에서 이 통합공관위가 결국은 빅텐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지는 빅텐트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빅텐트로 가서 하나의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빅텐트로 가는지 여부는 합의도 안 됐는데 통합공관위원회를 한다? 그럼 통합해서 공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오히려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 몇 개가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정당을 만들고 공천만 합동으로 한다. 오히려 이런 뜻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홍천 의원과 그 이원욱 의원이 뭐 이렇게 해서 통합공관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오히려 빅텐트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서 그 길은 오히려 그 선거연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이낙연 신당이 뭐 어느 지역에 공천을 하면 이준석 신당은 거기 공천 안 하고 뭐 이런 오히려 선거연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통합공천관리위원회 논의가 오히려 빅텐트로 가는데 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뭐 최종 합당을 목표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추진하는 분들 이름을 또 연석회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가 합당이다. 이거는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합당을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계산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는 거고요. 또 양쪽 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낙 좀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그 비례대표 배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지역구 5석 이상. 근데 지금 있는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정당들 중에 5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당 득표율에서 3% 이상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도 얻을 수 있고 이낙연 신당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합당을 했을 때 과연 뭐 한 10% 이상 얻는다 그러면 합당을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전 총리는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뭐 호남 뭐 네. 이런 데 유권자들 중에 이준석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나 그럼 안 찍을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복잡한 것 같고요. 참고로 4년 전에 득표율하고 의석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정의당이 9.67% 득표해가지고 5석 받았고요. 네. 국민의당이 6.79%인데 3석, 열린민주당은 5.42%인데 3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도 뭐 대략 그 언저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합당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다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3석에서 5석 정도 갖고 신당이 차지할 수 그렇습니다. 전번에 그 총선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과연 3+5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 있는 수도 있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이제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신당 창당 사흘 만에 이제 광주를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여러 뭐 루트를 통해서 이제 출마에 대한 또 압박을 또 받고 있고 광주를 방문한 상황에서 출마할 경우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 출마한다면 이 지역 또한 승산이 있을 것인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불출마해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점점 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승산이야 뭐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광주에 그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구에 이낙연 전 총리가 아마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산은? 뭐 승산은 물론 누구하고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민주당 후보와 이제 가장 경합이 될 텐데. 물론이죠. 그렇죠.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광주에 출마하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그래서 뭐 출마를 하든 말든 그걸 제가 별로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정치인이 결심해서 출마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그 광주 전남 쪽 그 민심에 밝은 분들한테 들어보면 아직은 뭐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출마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조건부 제가 전망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했다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 좀 결심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총선 앞둔 대선 책임론 뜬금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어젯밤에 그 KBS 대담의 그 박상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요.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뭐 놓고 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명품백이나 명품 파우치백이나 이렇게 명품이라고 붙여줘야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건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좀 체면을 봐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언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명품백인가 파우치인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품백 논란 해명에 대한 공방, 민주당의 윤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